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산삼 또는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이 답입니다. 마카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임태훈, 김광진의 생산적 만담, 인권의 정치. 네, 인권의 정치 시간입니다. 수요일 고정 코너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새로운 게스트를 저희가 또 모시게 돼서 참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지금 장윤선의 팟짱 이 프로그램을 제가 2달 동안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원래 이 자리는 이상민 법사위원장님이 함께 하셨었는데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라고 할 수 있죠. 예, 장윤선 선배가 잠깐 쉬면서 이상민 법사위원장님 2달 후에 이상민 네. 위원장님이 오시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얼마나 우리가 잘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린 것 같은데 김광진 의원님 긴장하시고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앞에는 어김없이 오늘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졸지에 제가 여기서 지금 갑자기 생물학적 연령이 가장 높아졌어요. 이상 위원장님이 계실 때는 그러게요. 그냥 막 어른이라서 네. 약간 앵기는 맞아요. 네, 그런 역할이었죠. 상투잡이 뭐 이런 것도 좀 했는데 이제 뭐 상투잡이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잡히게 생겼어요. 조심하세요. 지금. 예. 네. 상투 조심하세요. 그리고 저기 김원희 위원님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이 이상민 위원장님 엄청 욕얻어 먹는 댓글이 많았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김광진 위원님 뭐 많은 지지자들이 있기 걱정 때문에 마세요. 저는 하루에 65만 건씩 악플을 받고도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요. 웬만한 악플에 끈떡하지 않습니다. 악플에 내공이 쌓인 김광진 의원님 그리고 임태훈 소장님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인권의 정치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김광진 의원님 먼저 소개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방송 들으시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김광진 의원님 지금 법안도 많이 내시고 그리고 지금 상임위가 국방이랑 정보인가요? 정보위.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중요한 상임위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네. 그 군인권 개선 및 그 네. 병문의 혁신 특별위원회라는 게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또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대 내 이제 그 인권 문제를 네. 잘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윤일병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특위죠. 그렇죠. 거기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노쿠기순 사건에서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그 노쿠기순 현장에 가서 둘러보시고 거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때 뭐 그렇게 돌아보시고 하는 현장에 가서 보시니까 그 노코기슨으로
그 우리나라에 왔던 분이 최근에 뉴스에 났더라고요. 네. 뭐 이혼하고 뭐 요즘 상황이 어렵다고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했던데 실제로 대한민국에 탈북자가 참 많아요. 네. 예, 탈북자가 1년에 한 1,000명 가까운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고 사실 이제 노크 기순이라는 게 제가 국회 들어와서 첫 해에 이제 네. 있었던 국정감사의 주요 사건이었는데 사실 그런데요. 이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과연 대한민국의 군사가 네. 장병들이 개미 한 마리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철통 경계를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의 사람들이 이미 비행기를 타고도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65만 명의 장병 중에 거의 반 이상이 네. 전방과 해안을 경계하는데 네. 병력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방식일까? 네. 이 고민도 같이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또 시사점을 던져주는 노크 기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또 이제 그 군피아라고 불리죠. 그 군피아 사건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셨어요. 두 번째 네. 해, 세 번째 해가 이제 방산 비리였었고 두 번째 해가 사이버 사령부. 그렇죠. 예. 그때도 그래도 그 사건 이후에 악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게요. 그 김광진 의원의 활약상 저희가 짧게 1, 2, 3년 차 활약상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시면서 교통사고 났다면서요? 예, 뭐 제가 난 건 아니고요. 저랑 네. 같이 다니는 분이 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조금 늦었는데요. 네. 아침에 교통사고가 났다 그랬더니 다 만우절이어서 거짓말한다고. 근데 전 실제로 교통사고가 났다고 좀 친구가 그런. 저도 지금 좀 의심스러워요. 그 친구가 네. 아침에 못 일어나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는 건지. 정말... 의원님이 다치신 건 아니고요. 예, 제가 난 거는 저를 데리러 오다가 지금 네. 친구가 사고 난 거여서. 그럴 것 같진 않은데요. 제가 그분의 스타일을 좀 아는데. 그냥 당당하게 저 사고 났어요. 네. 뭐 할 사람이고 늦잠 잤으면 늦었는데요. 먼저 택시 타고 가시죠. 이럴 네. 스타일이에요. 그러게요. 우리 수행비서의 인권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네. 자, 이렇게 김광진 의원님 모시고 간단하게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짧게 짚어봤는데 의원님 그래도 법안도 많이 내셨어요? 예, 뭐 법안 제가 조사 이거 왜 이래 많이 냈어요. 근데 네. 133개나 냈어요. 그래요? 대표 발의한 게. 네네. 대표 발의하지 않은 공동 발의까지 합치면 네. 꽤 숫자가 많죠. 뭐 그 법안 얘기는 좀 이따 뒤에 좀 자세히 네, 하도록 뒤에 하죠.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게 우리 변희재 벌써 마지막입니까? 김광진 의원님에 대한 개인적인 토크는 마지막으로 변희재 씨와의 소송전.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미디어워치에 대한 강제 집행 뭐 이런 관련된 보도 자료 내셨던데요. 국회의원 후보자인 변희재 후보님 네. 출마하시기 전에 저의 재판에서 패소하신 비용과 관련해서 그 비용은 빨리 좀 처리해 주시고요. 본인이 전직으로 계셨던 미디어워치가 네. 물어줘야 될 부분 그리고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재판 비용까지도 재판부가 지금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주지 않고 계십니다. 네. 선거 치르시기 전에 빨리 좀 납부해 주십시오. 저도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요. 빨리 돈이 네. 필요합니다. 장윤선의 팟짱. 네,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지난 3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임태훈 소장님, 네. 인권적으로 좀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보죠. 네. 뭐 이게 외교다, 조문 외교다 네네. 이런 자화자찬성 보도는 좀 많이 나왔는데 네. 저희 인권의 정치에서는 인권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인권적으로 분석해 보면요, 네. 그 독재자 한마디로 리콴유는 독재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박정희와 닮은 꼴의 독재자이죠. 뭐 행적도 비슷합니다. 이제 그 외신인 포브스는 리콴유와 박정희가 닮은 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재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국가 형태의 네. 그 독재를 비난하는 것인데요. 리콴유와 박정희 비슷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이뤘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자기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한 것을 교묘히 가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향수를 자극하기 위한
외교 전술을 펼쳤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사실상 그 조문 외교를 하려면 만델라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네. 갔어야죠. 거기는 90여 명이 넘는 국가 정상들이 왔기 때문에요. 네. 거기야말로 조문 외교장이 화려하게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이었고, 네. 그리고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우디 국왕의 서거 때도 갔으면은 네. 그때도 안 갔죠. 네, 그때도 안 갔어요. 그래놓고는 뭐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조문 어딜 가야 되냐면 네. 김정은 죽으면은 가야 되고 저기 미얀마 독재자 죽으면 가야 되고 독재자들 네, 찾아서. 저기 짐바브웨에 있잖아요. 그런 독재자 죽으면은 네. 다 따라다니면서 조문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인권 선진국 이런 데 조문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향수를 계속 자극해야 되겠죠. 푸틴 죽으면 가면 되겠네. 네. 저 이 방송 계속 하다가 또 화형식 이런 거 당할 것 같아요. 왠지 불안불안한데. 그러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박근혜가 통치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실히. 네. 그러니까 이런 리칸유를 끌어다가 박정희의 향수를 자극함으로써 자기가 지금 지지했던 기반들 50대 이상의 네. 지지 기반들이 지금 이탈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이탈 현상을 다시 마약을 뿌려가지고는 이렇게 네. 환각 상태에 빠지게 해서 자기를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를 추정하게 하는 네. 그러한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고도의 전술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칸유를 통해서 박정희의 향수를 끄집어내서 네네네. 자신의 지지도를 올린다. 네네네. 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예.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우리 야당 의원이 와 계시니까 네. 우리 DJ께서 리칸유하고 90년대 말에 네, 네.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네. 당시에 그 싱가포르는 태형이 아직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소년인가 누가 이제 태형, 그러니까는 그러한 태형에 처하게 됐는데 네. 이제 그때 이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태형 폐지해라 그랬더니 리칸유가 딱 아시아적 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인권의 보편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DJ께서 외신에 기고를 하죠. 웃기지 마라. 인권의 보편성은 아시아적 가치, 그 어느 가치보다도 인류 보편적인 네. 우리의 약속이다. 세계 인권선은 약속이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리칸유하고 논쟁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리칸유와 박정희 그리고 박근혜 네. DJ 이렇게 나오면 그다음 누군가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네. 야당의 유력한 인사가 딱 나와서 박근혜하고 맞짱을 딱 떠야 되는데 네. 맞짱을 좀 떠보시죠. 우리 김건희님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하영 한 10번 더 당해도 돼요. 그래. 그거 겁내면 안 돼요. 어버이 연합회 뭐 이런 거 겁내지 마세요. 네, 화형식 당하는 정치인은 몇 명 안 되죠. 지금 요즘에 국회 들어온 지 1년 만에 거의 대선 주자급이기 때문에 네. 화형과 능지처참 뭐 이런 거 다 당하고 누가 해요 주로? 어버이 연합이 하죠. 재향군이. 어버이들께서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건? 우리나라는 네. 어버이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네. 북한 사람들이 어버이 수령 이런 말 참 많이 쓰는데 보면 좀 그쵸. 우리는 어버이날 되면은 어버이날은 그때만 하긴 하구나. 어버이날 그때만 쓰는 것 같아요. 그쵸. 그때만. 예. 그러니까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리칸유가 동양의 가부장적인 통치 구조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일성하고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김일성, 여기 리칸유 이런 닮은 꼴의 아시아의 독재자들의 잔치가 네. 여기 김정은이 왔으면 딱 그냥 딱 좋은데 안 네, 왔어요. 한 프레임에 들어가는 네, 그쵸. 상황인데 네. 김광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조문 외교. 네. 저는 뭐 조문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정치적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국가 지도자이시기도 했고 또 그 나라에서의 평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외교적인 관례에 있어서 우리도 뭐 김정은은 지금이죠. 김정일 네. 이 사망하거나 뭐 할 때 서로 조문하고 뭐 하는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문 자체를 외교적인 관계에서 그 국내에서는 좀 여러 가지 인식이 있겠지만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거나 임태훈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의도성을 가지고 한 것이라면 그건 보편적인 인류 가치에서 맞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한양대 강연에서 5.16 쿠데타를 5.16 혁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를 유보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이게 5.16 혁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에서는 계속해서 자유를 억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 경제를 위해서는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분이 정치적인 상식이 있는 분인지 의심스러워요. 재민주권주의가 아니라 왕권 신수를 믿는 그런 자가 공당의 대표라고 한다는 것은요, 창피한 일입니다. 국제적으로. 이 보시면은요,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리칸유가 태형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싱가포르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담배 꽁쳐 버리면은 벌금을 얼마만큼 무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600만 원 최고 1,600만 원이요? 최고 벌금이 1,600 아파트에서 자기 현관 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를 버렸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걸렸을까요? 그러니까는 걸렸을까요? 싱가포르는 CCTV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1984년 조지 오웰의 그 작품을 보면은 그 빅브라더가 계속 감시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게 담배 꽁초를 버리는 것도 어디에 찍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00만 원의 벌금을 물었고 껌도 판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그 공중도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쓰레기 투기라든지 요상 방뇨라든지 뭐 우리 술 먹고 뭐 토한 이런 거는요 상상 그 다 노역 유치예요. 거기 가면 한국 사람도 거기가 술판 버리다가 작살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털털 털리고 오는 수가 있죠. 그리고 껌도 의약품 껌 외에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권이 완전 박탈됐고 야당도 지금 10여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야당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당을 두지 않죠. 근데 이 리칸유 씨를 보면 박정희하고 비슷한 닮은 꼴이 보이는 게 박정희 친일 전력이 있죠. 이 사람도 친일 전력이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땅인데 일본 식민지였다가 이 사람이 이게 일본이 약간 좀 별로 아닐 것 같으니까 영국으로 유학을 가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이제 변호사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고는 딱 오니까는 말레이시아 공산당하고 이런 데가 막 노조가 쫙 정치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얘들을 또 등에 업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정치에 어느 정도 인종 문제로 갈등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화교 출신이거든요. 말레이시아 쪽하고 이제 인종 갈등이 있을 때 막 못 이긴 척하면서 이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적을 하나씩 제거하죠. 어떻게 공산당과 노조를 다 탄압하면서 감옥에 다 투옥시킵니다. 그래서 정치를 31년 동안 총리의 장기 집권을 하죠. 아들이 지금 또 총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도요. 국영회사나 이런 대기업들을 아들, 딸들하고 이 뭐 조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박정희의 좀 다른 측면이죠. 5.16 얘기 제가 잠깐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이번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5.16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질문인데 이번 이병호 원장도 아마 다른 후보자들보다 가장 강하게 거부했던 것 같아요. 5.16은 쿠데타라고 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 오전에 계속 뭐 대답을 오전에는 끝내 쿠데타라는 용어에 동의하지 않았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교과서를 본 적이 없다 지금 뭐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뭐 했었는데요. 저희가 왜 저렇게까지 반대를 할까? 그냥 어느 정도 인정하고 해도 될 텐데 뭐 대통령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지지까지를 저렇게 보여야 되나? 충성을 보여야 되나 했는데 이분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뭔가 역사적인 이유가 있나요? 본인이 육군 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쿠데타가 나가지고요. 그 5.16 쿠데타 지지 행진을 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분이 이제 현재 국정원장으로 오신 거죠. 아까 김무성 대표의 말씀, 그러니까 5.16을 얘기하면 딱 두 가지를 말을 하죠. 하나는 그래도 경제 성장을 이뤘다. 두 번째는 그것으로 통해서 북한의 위협에 있어서 우리가 남한을 지켰다. 이제 이건데요. 이 논리가 결국은 식민지 근대화론하고 똑같은 겁니다. 친일적인 식민지.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저 이제 역사 전공자인데 역사는 원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뭐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그 당시에 됐다면 대한민국은 훨씬 민주적이면서도 경제가 발전했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뭐 모르는 일이긴 한데. 상상해 볼 수 있죠.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적으로는 예를 들어 학교가 늘어서 교육이 늘어난 것 같고 철도가 늘어서 현대화되는 것 같을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조선의 백성을 위해서 철도가 늘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일본 제국주의사들이
조선을 강탈하고 수탈하기 위해서 늘어난 것이냐에 따라 그 이유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이 식민지 그 5.16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네. 과연 실제 다른 사람이 집권했을 때는 어떻게 달라졌을 것이며 누구가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가 네.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본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도 또 있는 것이죠. 그리고 5.16이 당시에 북한이 6.25처럼 전쟁을 벌여서 네. 이것을 군인들이 나서서 뭘 막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북한을 우리가 제압했다 네. 아니면 적화통일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네. 실제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역사 인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하시는 산업화 세대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잘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네.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택시 타거나 이럴 때 이 나이 드신 분이 박근혜 보면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가 더 불쌍해요. 박근혜 잘 살아요. 네. 왜 그러세요, 제발. 그 인권을 언제 얘기하냐.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요구하라고 집 달라고 요구하고 연금을 더 세게 달라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젊은 세대들한테 부양하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아니 자기 등골 빼먹은 건 박정희인데 네. 그 딸 대통령이 네. 됐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다 요구해야지. 왜 20, 30대들한테 나 부양하라고 마구마구 질러대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답답한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걸 효라는 네. 효도라는 미명하에 강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 자체를 깨지 않으면 박정희의 네. 이 유령 공간에서의 우리의 삶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 강하게 요구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네. 거죠. 이러다가 임태원 소장님도 한번 화영대에 오르지 않을까. 어버이연합 한 번도 안 다녀오셨어요? 화영? 아니 저기 윤일병 사건 때요. 네. 누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광화문 앞에서 규탄 결의 대회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네네. 어버이연합회 주도로. 네. 근데 신문에 어디 한 군데도 안 실리고 조갑제닷컴에 딱 하나 실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사진을 보내준 게 채널A 기자가 이렇게 동아일보 기자가 찍어가지고는 네. 소장님 이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는 취재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점심 먹다가 찍었는데요. 기자들도 취재를 안 하는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네. 그 대선 기간에 화형식을 당한 거거든요. 저희 당사 앞에서 선거 캠프 앞에서죠. 캠프 앞에서. 근데 어쨌든 저도 선거 기간에 뭐 본부장이고 뭐 막 특보실장이고 하니까 지날 일이 있어가지고 지나가고 있는데 제 화형식을 막 하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화형식을 자기가 모르겠어요. 근데 네. 한 1000여 분 막 이렇게 막 있는데 몇백 명에 1000여 명 가까이 있는데 저를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고. 전 열심히 당사에 딱 들어갔어요. 뭐 이런 거하고 똑같네요. 네. 박원순 인연 어디 갔어? 뭐 이거하고 똑같네요. 거의 수준이. 박원순이 남자가 여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어버이연합회에서 박원순 인연 어디 갔어? 여자 이름이다. 네, 그래가지고는 거기 그 네. 아름다운 가게인가 뭐 어딘가 뭐 쳐들어갔을 때 거기 있던 자원봉사자들이 충격받아가지고 이분들은 충격적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동원됐구나 네. 이런 생각을 딱 했다 그러더라고요. 장윤선의 팟짱.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인권의 정치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참 박근혜 대통령의 조문으로 시작해서 어버이연합 화형식까지 쭉 달려왔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권 문제를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우리 군 인권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하는 기분으로 한번 거시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의원님, 우리나라 군 인권 요즘 어떻습니까? 군 생활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예전에 비하면 나 군 생활할 때에 비하면 좋아졌지. 그렇죠. 저도 네.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생각하시죠. 예. 저는 이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 아닌가요? 아니죠. 예전에는 구타가 흔했다면 요즘에는 구타가 그래도 안 일어나는 부대도 있다. 예.
근데 인권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인식을 생각할 때 예전에 내가 당할 때에 비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건지 2015년에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야 20년 전에 나 군생활 때 비하면 이 정도 맞는 거는 정상. 야 그때는 줄바따로 맞았어. 이 인식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건데요. 그러지 못하는 것에서 가장 큰 문제가 초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 감수성 측면에서 보면은 나와 비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 상황 2015년 대한민국과 비교해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것도 이제 맞는 얘기고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헌법하고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헌법에서 기본권을 나열을 쭉 해놨는데, 그러니까 군인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군 관계자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특수 권력 관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왕정 시대의 왕의 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북한에 대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특수하기 때문에 인권이 유보돼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생각들을 아까 김무성 대표 말하고 비슷하네요. 자유를 유보해서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그 자유가 유보됐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군의 대다수의 장성급에 있기 때문에 윤일병 사건이 터지는 거고 오데이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 말 갖고 두 말 하는 거예요. 그 김무성 당대표 그때 뭐 윤일병 사건 터졌을 때 국방부 장관을 불러가지고는 막 책상 내리치면서 막 호통하는 거. 그 얘기는 쇼라는 게 입증이 된 거거든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김광진 의원님이 이렇게 이제 그 군 인권 관련된 법안들도 쭉 내셨던데 보니까 그 군 사망 사고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내셨고 이게 사실상 그 누굽니까 그 새누리당에 있던 신지호 의원이 과거사위원회 다 없애버렸거든요. 이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있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공중 해체됩니다. 그러면서 미제 사건 이 한 100여 건이 그냥 허공을 구천을 맴돌고 있는 거죠. 그 사건을 사실상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 저희도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군 의문 사건은 너무 오래되고 해가지고 저희도 못하는 일을 기꺼이 그 유족들을 끌어안으면서 이 법안을 내셨고 또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의 예우 및 그 뭐 이런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내셔서 이 군 관련 법안 뭐 군사법원법 개정, 군사법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도 또 개정 법률안을 또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젊은 청년 국회의원 한 분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청년위원회도 또 경선 중이죠. 청년위원장 뭐 선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분이 또 청년위원장이 돼야지 우리 60만 중에서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40만 군인 그러니까 병사들의 인권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게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평가를 하자면 군 의문사 문제 잠깐만 뭐 말씀드릴게요. 근데 용어에 있어서 군 의문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그 군사 독재 시절에 있었던 그 사건들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게 있나 봐. 예전에 30-40년 전에 있었던 사건 일이라고 뭐 아직 생각하죠. 그래 뭐 그 사람 자살 아닌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작년 2014년이죠. 작년에 대한민국 군인이 군복을 입고 몇 명이나 사망했을 것 같습니까, 박 기자님? 저는 그래도 한 100여 명 정도 목숨을 잃었을 것 같습니다. 150명 정도가 사망하거든요. 그중에 50명이 사건 사고로 이렇게 사망하고 100명 정도가 자살하는데 그 100명이 의문사예요. 죽음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군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미제 사건이나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고 오늘은 그분들이 피해자이고 사건의 당사자일 수 있지만 당장 내일부터 대한민국 의무복무를 하는 이 국가에서 당장 내 동생의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의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뭐 100건 뭐 이렇게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참여정부 때 만들어지고 뭐 운영이 됐습니다만 그때 신청 기간이 워낙 짧았고 이것이 어떤 기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신청을 한 사건에만
국한됐기 때문에 네. 아직 신청조차 못한 분도 많이 남아 있고 또 그 당시에도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이 또 있죠. 그리고 이게 2006년에 접수가 받고 끝났기 때문에 2006년부터 최근 10년까지의 사건은 네. 어디에 재심 기구를 할 수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대로 미제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좀 기구를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생각을 갖고요. 사실 이제 저보고 좌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아주 완벽한 이 보수주의자거든요. 네. 원칙적으로 안보.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네. 정치학적으로 판단해 보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출신의 네. 예, 사람인데 이 민족주의로서는 제가 봐서는 300명 의원 중에 네. 꽤나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보수주의는 민족주의자와 국가책임주의자인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군의문사 문제나 참전 유공자 예우나 이게 명확하게 하나의 원칙입니다. 네. 이분들이 국가가 불러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하다가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다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국민의 의무를 다했으니까 이제는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네,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들에 있어서 이제는 350조의 예산을 가지고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인데 장병들이 병사가 네. 사망을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100명의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유족에게 세계 11대 경제 대국 대한민국에서 그 부모에게 그 아이의 시신과 네. 보상금으로 얼마 주는 줄 아세요? 글쎄요. 국립묘지에도 못 가요. 연금도 없어요. 매달 나가는 뭐 혜택도 없어. 그냥 근데 일시금으로 일시금으로 주는 돈 예. 보상금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한 100만 원? 100만 원. 네. 야, 그건 좀 너무 500만 원 나옵니다. 500만 원이요? 네. 근데 요즘 자동차 교통사고 나도 보상금으로 500만 원 안 나와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네. 아들이 국가의 의무를 다하다가 죽었는데 보상금으로 대한민국 500만 원 준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거죠. 이 병사의 가치를 그렇게 정도밖에 못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김광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개가 죽어도 그러니까 개값 취급 받는 겁니다. 이게 네.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죽으면 네네. 한 뭐 몇 억씩 받는다고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전사망 심사위원회에서 각군본부에서 그 심의를 해서 이 사람이 순직 처리가 되어야지만이 네. 그때 뭐 1억 얼마 정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되는 거는 또 심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어디서 국가보훈처에다가 네. 내가 입증자를 다 내야 돼. 국가가 입증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국가가 입증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네. 입증하다 보니까는 걔는 그냥 술 먹다가 지가 또랑이 굴러가지고 죽었다 이러면은 다시 그 돈을 환수시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가 책임 아까 네네. 이 우리 김광진 의원님 말씀하신 국가의 책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방기되어 있는 지점들을 짚으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양아치 짓하는 걸 그만하라라는 법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그 사실상 이런 청년위원장 경선에 보면 그런 부모들이 막 입당해가지고는 막 김광진을 찍어주자 우리 아들 책임져라 뭐 네. 군대 앞으로 보낼 거니까 김 의원이 감시자 역할을 해주세요 막 이렇게 욕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참여민주주의의 본래의 취지인데 우린 정치라 그러면 여야가 똑같다 그러고 금배지 달면은 아무 옥석 구별 없이 네. 저 새끼들은 다 죽어야 돼 뭐 저 새끼들은 그래도 숫자를 유족회에서 오셔가지고요 지지 선언도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뭐. 그 윤일병 어머니도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 임시보건소에 잠깐 가 있는데 그 임시보건소 갔더니 너무 많은 유해들이 이 유골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묻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현충원 안 들어간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네. 그것을 땅에 묻지도 못하는 부모들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하면서 네. 굉장히 피눈물 흘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우리 아들이 죽었지만 네. 우리 아들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됐으면 좋겠고 윤일병법이라고 하는 법들이 네.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현재 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사건으로 네. 그러니까 군 의문사죠. 군 의문사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네. 냉동고에
시체를 보관하고 있는 분들이 43분 정도 되시고요. 이제 화장을 해서 납골 상태로 아직 장례를 못 치르고 계신 분들이 100여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69구가 있는데 임태훈 소장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비정상의 정상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정권의 정책 기조이기도 하죠. 국방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총리실로 보고했던 과제가 있죠. 그게 한 건이 있는데요. 그게 이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해결인데 국방부가 이 인식을 어떻게 보냐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국방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어떻게 해결하겠다 했냐면 3년이 지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 화장한다 라고 하는 것을 육군본부에서 그 서류를 만들었다가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에서 해제하겠다라고는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유족의 동의를 얻으면 하겠다 지금 이렇게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유족이 지금 가장 길게는 장례 치르지 못하신 분이 43년 되신 분이 있습니다. 43년. 한 1년이 지났으니까 44년 됐네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냉장고에 이렇게 있는 것으로 그 만족을 하겠어요. 장례를 치르고 싶죠. 그렇죠. 예. 강제 화장을 하지 못해서 화장할 돈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정상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무마시키고 화장해버리고 묻어버리면 끝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서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정말 비정상을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이 국정과제에서 지금 강제 화장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철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43구가 있으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군 입장에서는. 빨리 그러니까 처리를 하고 싶은 거죠. 다 태워가지고는 그냥 유족한테 빨리 줘버리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임태훈 소장님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이 사건을 잘 아시겠지만 사건이 벌어지면 군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장례 치릅시다. 그렇죠. 장례 치릅시다. 맞습니다. 왜 이 부모가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기 전에 그렇죠. 43년간 왜 장례를 못 치르냐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수사를 하려고 하면 전부 다 이제 군 내부에서 수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도 군 재판 얘기는 다 하셨으니까 제가 거론하지 않을게요. 유일하게 부모들이 그래 좋은 세상 되고 정권 바뀌고 세상 바뀌면 진실을 알려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증거가 몸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 40몇 년간 이 아이를 차디찬 냉동고에 두는 거예요. 그 유일한 증거를 없애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례를 치렀다고 해서 이 사건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은 일단은 이게 군 장례식장에 이제 군병원 장례식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사단이면 사단, 뭐 군단이면 군단, 그 죽은 그 병사가 됐든 간부가 됐든 간에 그 인력들이 다 나가서 이제 그 장례식장의 일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는 빨리 그냥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자기들은. 그리고 빨리 장례식을 끝내야지만이 이 사건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러니까는 이 뇌종양으로 사망한 신성민 상병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라고 발표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가 사단장 조문도 안 왔는데 사단장이 조문 오기 시작하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22사단 총기 사건도 유족들에게 제가 조언을 드렸어요. 장례를 거부하시라고. 그랬더니 장례를 거부했더니 좀 있다가 이제 군단장이 온대요. 그래서 뭐 군단장 따위를 내가 얘기했더니 좀 이따 국방부 대변인이 온대요. 그래서 뭐 스피커가 온대요. 왜 난리세요? 그랬더니 좀 이따가 좀 기다려봐요. 이랬더니 차관 오겠네. 이랬더니 차관이 온대요. 차관은 서열 8위, 6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럼 어떡하냐고. 그럼 좀 이따가 오겠네 헬기 타고. 이랬더니 진짜 헬기 타고 왔어. 당시 누가 장관이었냐면 김관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와대 이제 안보실장 인사 발표 나고 나서 사실상 뭐 한민구 장관 인사청문 준비하는 그 과도기 시기에서 명의는 자기가 장관이니까 사건은 터졌지 골치 아픈데 헬기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장례식을 빨리 치르고 사건을 모면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으면 부검하자. 부검은 군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국가수 경찰이 있는 국가수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이 못 믿어오면 국가수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국가수가 와서 부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의혹을 다 털어내고 장례를 치러도 되고 10일 뒤에 장례 치러도 되니까는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좀 유족들이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경황이 없잖아요. 네. 자기 자식 죽었는데 어디다 물어볼 경황도 없고 군은 밀착해가지고는 우리를 믿어라 막 그러면서 이제 달래면서 가거든요. 네. 유공자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사기거든요. 유공자는 국가보훈처가 결정하는데 무슨 육군본부하고 국방부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얘기를 마구마구 얘기를 합니다. 감언이설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절차에 대한 매뉴얼도 좀 개발해서 네.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 홍보도 좀 알려야 하려고 될것 같아요. 하고 지금 프로젝트를 네. 땄어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아니 근데 이 군 인권 특히 아까 의문사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나요, 솔직히? 어떻습니까, 의원님? 근데 아직 이 법이 명확하게 통과가 좀 못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번 국회에서는 꽤 많은 진전과 논의들은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법안 소위에서 한번 논의가 부결되고 나면 네. 잘 논의를 하지 않는데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법안 소위가 열릴 때마다 지금 군 인사법은 매번 논의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가고는 있는데 네. 차관이 지금 과거법, 소위 이제 보상법 부분은 별도의 특별법으로 하는 것까지는 하고 네. 미래법, 그러니까 오늘부터 사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것 정도는 받겠다라고 네. 하는 것은 지금 동의를 해왔어요. 근데 두 가지 측면이 지금 좀 걸리는 것이, 그러니까 여야의 합의나 국방부가 합의를 안 하고 있는 게 하나는 보상금이 없다. 돈에 대한 문제, 네. 금액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인가라고 네. 하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요 4대강 문제나 이런 것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네. 실제 국방 예산 안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인식만 전환하면 된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현충원 안장이라고 하는 것이 군 예우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사망 사건의 예우인데 이 인식에 대해서 아직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그 현충원에 계신 분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망해서 안장을 한 건데 자살을 한 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데 현충원에 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쟁점이 그래서 이제 현충원 자체에 대한 예우가 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논쟁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저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몸의 건강 상태와 정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라고 해서 우리가 징병 신체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징집 단계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없고 노멀하다라고 국가가 공인을 해서 데려왔어요. 그러면 그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자살을 했건 사고사를 당했건 다 가혹행위로 죽었건 간에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인신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자살이 터지면은 뭘부터 조사를 하냐면 얘가 평소에 게임 중독이지 않았냐, 가정 불화가 있지 않았냐, 여자친구와 뭐 어떻게 되지 않았냐, 군대 생활은 별 문제가 없다는 걸 만들어가는 그런 거네요. 식으로 먼저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조리 조사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잘못된 시스템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 병사가 군대에 안 갔으면 정말 사회에서 잘 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군대에서 벌어진 그 자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을 군이 책임 안 지고 정부가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건 정말 문제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군대를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뭐 7급으로 빠지는 분도 있고 공익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가가 인정하신 분만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뭐 아까 게임 중독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 현재 법률상에 게임 중독자는 군대를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게임 중독의 사유 이렇게 말했으면 그거는
법률상의 위반 모순이네요. 모순. 네, 있는 것이고요. 법을 위반해서 뽑은 거예요. 그리고 예. 이 지난번에 총기 난사 사건 벌어졌을 때도 게임 중독이다. 그 사람 병장이잖아요. 네. 군 생활한 지 2년이 다 돼가는 친구인데 2년 전에 게임했던 것을 가지고 총기 사망 사건이 났다고 하면 참. 대한민국 교통사고 나는 거는 뭐 카트라이더 게임을 해가지고 교통사고 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말이 안 되는 얼마 일입니다. 전에 우리 31사단 목포에서 그 실족사한 네. 그 병사 사건 터지고 나서 바로 그 방파제 밑에 물 밑에 시신이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기자들 전화 받고 그 얘기를 했어요. 둘 중 하나다. 누군가가 무기를 탈취해서 얘를 납치하거나 아니면은 거기 주변에 어디 실족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족의 가능성은 배제하고 이 수사관들이 어디 먼저 갔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요. 제주도인데 네. 그 병사의 집이 그 컴퓨터 압수수색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압수수색한 것도 아직도 안 돌려줬대 이것들이. 근데 하나는 웃기는 거예요. 야. 그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죄인의 심정이죠. 탈영이라고 얘기하니까 내 아이가 무장 탈영을 했으니 얼마나 망고의 죄인으로 자기를 인식했겠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수사에도 협조하고 컴퓨터도 다 보여주고 했는데 컴퓨터에 뭘 분석했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염세적인 그런 것들을 막 찾아내려고 했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 밑에 소나 탐지기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그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야, 진짜 답답하네요. 네. 그 사고 현장 부근을 먼저 수색하고 보는 게 맞을 텐데 또 바닷가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거기에 실족 사고들이 몇 건 일어나서 해경도 좀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주변의 관계자들도 그걸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단장이라는 작자하고 이군 사령관이라는 작자가 그 보고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면 예산을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간이 화장실 배치하고 여기는 왜냐면 여기는 이제 이 서해안은 다 철책을 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럼 어민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밤에만 TOD 차량을 가지고는 이제 감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소도 없는 간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하고 TOD는 열 영상으로 이렇게 감시를 하는 천안함 때 난리가 났던 그 열상 감시 장치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화장실을 놓고 안전대책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방기시했다는 거죠. 아니 그런 지적도 있고 전에 그런 사고가 있으면은 당연하게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이 사건이 벌어지면 개인의 사유로 만드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데 법상이 아니고 국방부 0으로 돼 있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뭐냐면 사망사고가 났을 때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귀책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휘관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것을 반대로 읽으면요. 살아있는 지휘관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죽은 개인이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인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지휘관이 책임이 면해지는 거죠. 근데 지휘관은 승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의 사유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사유든 뭐든지 간에 지휘관의 입장에서 진실을 은폐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책임이 이것을 축소하고 은폐해가지고 발생했을 때의 것보다 훨씬 더 커져야 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 이것을 은폐하다가 나중에 걸리더라도 그 책임이 훨씬 더 약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비정상적이네요. 그렇죠. 진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제도적인 것이 국민들이 같이 좀 공감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사건이 벌어지면 많은 군에 대한 비난들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 책임에 있어서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다. 저도 야당 의원이어서 사건이 벌어지면 막 국방장관 책임주세요. 뭐 일군 장관 책임주세요 하긴 하는데 그 책임을 너무 과도하게 상급 지휘관에게까지 지게 만들면 진실에 대한 은폐를 하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들에게나 직속 상관에 대한 책임 정도로 딱 물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사단에서 은폐하려고 하고 또 연대에서 은폐하려고 하고 군단에서 은폐하려고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정무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만 실제 사건에 있어서는 그 사건의 진실 규명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으로도 조금 전환의 필요성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민구 장관의 그런 발언들, 뭐 폐가 망신시키겠다, 성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발언은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폐가 망신
우리 부대에 성폭행이 일어났어. 야, 나 폐가 망신이야, 사단장. 네. 야, 대충 좀 빨리 이렇게 좀 해가지고는 빨리 마무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게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군기라고 하지 않겠다. 성범죄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그 단호하게 법적 처리를 하겠다, 봐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이 그 당사자의 책임성과 그 주변에서의 축소 은폐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불이익이 나지 않겠다. 대한민국은 내부 고발자가 훨씬 더 피해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장관이 명확하게 말해야 될 것은 가해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호, 이걸 명확하게 할 거니까 누구든 장관에게 직보하라, 거치지 말아라, 내가 이 부분은 당신에 대한 권리를 책임져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배짱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국방위 국회의원들에게 신고해라. 책임 묻지 않겠다. 그리고 군인권센터에도 제보해라, 인권단체 제보해라 라고 장관이 털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봐줄 수 없으니 니들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난 얄짤 없어. 그러니까는 군기 바로 잡겠다, 이렇게 딱 나서야지만이 야전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이게 이제는 높은 사람들이 육사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봐주지 않는구나. 야, 우리 좀 바뀌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만 터지면은 이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11사단에서 벌어진 여단장 성폭행 사건, 그 관련해서 하상 지휘관 회의 열렸을 때 그거 내부 고발한 놈 누군지 찾고 있는 거야. 아직도 찾고 있는 거야. 못 찾아요. 저 그렇게 얄팍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그걸 찾고 있어요, 거기서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그런 발언을 한 일군 사령관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군 사령관을 정리하려면 청와대 재가가 있어야 되니까 육군 참모총장도 같은 별내기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찰실장도 그냥 쌈 싸먹고 있어, 그런 발언 한 적 없다라고 오리발 내밀고. 좀 기다려 보세요. 저희가 이거를 그냥 가만두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장윤선의 팟짱에서 한번 터뜨려 주시죠. 그럴까요? 한번 주세요. 그리고 의원님, 우리 국방 옴부즈만 이 제도 도입에 관해서 지금 2차 소위원회가 열렸는데, 우리 병 특위에서 보니까 명칭이 너무 어려워서 옴부즈만이 명칭 변경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옴부즈만 도입하는 명칭을 군인권 보호관이라고 명칭을, 이거는 시민사회단체가 입법청원을 냈고 제가 그때 1차 공청회 때 가서 진술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설치를 어디에 하느냐가 세 가지로 이제 좁혀졌는데요. 국회에 설치하는 방안, 총리실에 설치하는 방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그 장병들의 인권 보호 기능을 어디까지 그 권한을 줄 것인가, 이 보호관에게 불시부대 방문권하고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어요. 사실 이게 불시부대 방문권은 거의 암행어사가 마패드를 밀고는 밀고 들어가는 거라서 굉장히 진일보한 이 성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어디에 설치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국회에 두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 행정부 견제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행정부 안에서, 국방부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죠, 지금까지. 근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그 취지에 명확하게 맞게 해야 된다. 군인권위원회에 두는 방안은 사실은 지금 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잘 못하고 근데 있죠. 제대로 된다 손 치더라도 권고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는 지금 좀 미약하고, 총리실에 두는 것도 결국은 정부기구 산하 안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사실 지금도 많은 총리실 산하에 무슨 위원회들이 있지만 실제 일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실권이라는 게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국회 안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하여튼 좀 빨리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국방부는 많이 보시는 것처럼 사건이 좀 있고 윤일병 사건 이런 게 터지면 난리예요. 사법개혁도 받아들일 것처럼 하고 뭐도 받아들일 것처럼 하고 감경권도 폐지할 것처럼 하고 하다가 여론이 좀 사그라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로 딱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병역문화혁신 이런 것들도 많이 이슈화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얼마나 받아들이려고 할지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고
빨리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우리 김광진 의원님도 국방부 네. 산하의 우리 병역문화혁신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당시 이제 옴부즈만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권고를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총리실로 이제 이게 권고가 났지만은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안 받아들이려면 병역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다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뭐 엄청나게 요거도 먹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주문한 것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될 때까지 하라고 병역문화혁신위원회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게 하명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면초가예요. 그래서 국방부는 아마 총리실로 기결될 것을 가장 선호할 겁니다. 왜냐하면 총리실이 가장 만만하거든요. 가장 유명무실화 되겠죠. 만들기는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거를 국회에 설치하는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독일 모델을 차용해오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방위원회가 관장하게끔 하면 국방위원들 입장에서는 인권 문제를 손쉽게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차관급이 하나 생기고 그 밑에 한 50명의 조사관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국방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되게 좋은 제도이고 국민들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고 믿고 국가에 헌신할 수 있도록 뭐 보장하는 제도이기 소속이 때문에 어디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뭐 여러 가지 것이 연관되겠습니다만은 가장 크게 큰 것 중에 하나는 누가 그 사람을 임명하냐에 달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총리실 소속이 돼버리면 정부가 그냥 원하는 사람, 뭐 예비역 군 출신 중에 한 분이 하시겠죠. 군에 대해서 그 사람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해서 곤란한데요. 하겠죠. 근데 이제 국회가 그것을 선정하게 되는 권한이 생긴다면 훨씬 더 인권적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는 인권 측면에 맞춰서 선정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저희가 계속 달려봤는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너무 잘 가네요. 두 분 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소감에 대해서요. 예. 하여튼 대한민국의 병역 문화라고 하는 것은 2015년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으로 이제 빨리 좀 맞춰가야 된다. 예년에 대한민국 군대에 비하면이라고 하는 인식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커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뭐 매주 뵐 테니까요. 다양한 이야기들 계속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소감을 밝혀주세요. 제가 오늘 세 명이서 얘기를 나눴는데 예. 강요하는 건가요? 재밌었고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좀 국민들에게 돼야 하는 것인데 개별 사안 하나로 뭐 윤일병 사건 어떤 사건으로 하지 말고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인식에 대한 문제 또 국민들에게 바라는 문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결론은 4월 4일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청년위원장 선거니까요. 기호 4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깔때기를 한번 대셨군요. 네, 소장님. 제가 그 깔때기를 대주려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셀프 깔때기를 하셨어. 아무튼 청년위원장 당선되길 저는 바라고요. 주변에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이요. 군인권센터가 오늘 이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요? 만우절이라 거짓말 아니고 그 신촌역 근처에 그 현대백화점 건너편에 이한열 기념관이 있어요. 이한열 열사를 기리는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고발뉴스가 나가고 저희가 그 자리에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거의 계약 기간도 끝났고 여성미래센터가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부설 군 성폭력 상담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법적으로 평수가 정해져 있어요. 요건을 맞추려면 좀 더 넓은 데로 이사를 해야 돼서 오늘 이제 아마 지금 이삿짐 막 싸고 있을 겁니다. 그래 가면은 뭔가 다 짐이 나가 있을 텐데 이제 신촌에서 군인권센터 이 길을 맞이하는 상황이고 또 우리 열사 정신을 받아서 저희가 군 인권 문제 더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공간이 넓어지고 할 일이 많아지셨으니까 많은 분들 군인권센터 CMS 한 달에 10,000원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로 깔때기를 대시고 막 왜냐하면 서로. 김광진 의원님이 또 후원회원 가입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또 뭐 지역구도 또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힘든데 청년 의원님 훈훈해. 봄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후원 기부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네. 경제가 더 침체되니까 더 그런데 조금 담뱃값 아끼시고 한다면 네. 누가 아끼시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에도 꼭 좀 많이들 예, 박근혜한테 세금 네. 그만 주시고 네. 저희나 시민사회단체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젊은 분들이랑 또 함께하니까 좋네요. 힘있고 즐겁고 저도 또 젊어진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뵙기로 하고요. 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